야, 너 미쳤어? 문 열어! 당장 안 열어! 핏대선 얼굴로 문을 부술 듯 두드리는 시어머니 혜자의 고함이 복도를 울립니다. 5년 동안 며느리를 식모 취급하며 온갖 핍박을 주던 그녀가 지금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짐승처럼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 집이에요. 계속 문 두드리면 경찰 부를 테니 당장 꺼지세요. 며느리를 길바닥 쓰레기 취급했던 시댁 식구들. 그들이 발밑에 벌레처럼 짓밟던 며느리가 사실은 자신들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거대한 포식자였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처절하고도 완벽한 복수극.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을 이어가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오늘 하루 좋은 일만 생기시라고 기운 팍팍 보내드릴게요. 법원 정문을 나서는 진영의 발걸음이 당당합니다. 5년간의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법원 앞에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영은 망설임 없이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강남구 청담동 더 펜트하우스로 가주세요. 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습니다. 진영은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팀장님, 10분 뒤에 집 앞으로 오세요. 사람은 2명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그 집에서 시어머니를 완전히 몰아낼 생각이에요. 전화를 끄는 진영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차는 미끄러지듯 달려 화려한 단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진영은 익숙하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 앞에 섰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시어머니 혜자가 쓰던 짐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흔적들도 끝이네요. 진영은 커다란 쓰레기 봉투를 여러 장 꺼냈습니다. 시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활짝 열었습니다. 5년 동안 참아온 세월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진영은 옷가지와 소지품을 봉투에 사정없이 쑤셔 넣었습니다. 봉투들을 현관 밖 복도로 하나둘 내던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 사이도 아니니까요. 진영은 곧장 현관문 보안 시스템 교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도어락을 뜯어내고 최첨단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생체인식 및 AI 보안 시스템이 푸른 빛을 내며 작동합니다. 진영의 지문과 얼굴을 등록하자 시스템이 낮게 웅잉거렸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사용자는 접근조차 할 수 없어야 해. 진영은 소파에 앉아 차분하게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잠시 후 복도에서 요란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 혜자가 장을 보고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혜자가 평소처럼 문 앞에 서서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문에는 번호를 누르는 패드조차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AI 시스템이 붉은 빛을 내뿜으며 차가운 기계음을 내뱉었습니다. 미등록 사용자입니다.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혜자는 당황하며 문손잡이를 거세게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혜자가 문을 쾅쾅 두드리며 고함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이래? 진영아, 문 열어. 당장 안 열어? 기계가 왜 이 모양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진영은 거실에 앉아 그 소동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혜자의 비명 섞인 고함은 복도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이 집이 누구 집인데 감히 입구를 막아. 내가 5년을 여기서 살았어. 당장 열지 못해. 소란스러운 소리에 이웃들이 문을 빼꼼히 열고 쳐다봤습니다. 진영은 천천히 일어나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혜자는 진영을 보자마자 삿대질하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너 미쳤니? 왜 문이 안 열리게 해놨어? 누구 허락받고 이딴 걸 설치해? 응?
진영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설치했어요. 제 집이니까 제 마음이죠. 뭐, 내 집? 이게 어떻게 내 집이야? 진영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눈앞에 펼쳤습니다. 아파트 등기부 등본과 법원에서 발행한 퇴거 명령서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처음부터 제 명의로 제가 산 집이에요. 결혼 전부터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혜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인호가 세금 아낀다고 내 이름 빌린 거잖아. 아니요. 인호 씨는 이 집 살 때 돈 한 푼 안 보탰어요. 이혼 판결 끝났으니 이제 남의 집에서 그만 나가주세요. 혜자는 서류를 빼서 바닥에 팽개치며 악을 썼습니다. 내가 이 집 시어머니야. 어디서 며느리가 감히 주인 행세를 해. 이혼했으니 우린 남입니다. 남의 집 앞에서 소란 피우지 마세요. 혜자가 진영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손을 휘두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양끝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혜자의 두 팔을 순식간에 제 앞에 뒤로 꺾었습니다. 아, 이거나.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고 이래. 이 집 주인인 나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혜자는 비명을 지르며 복도 끝으로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진영은 그 모습을 보며 차갑게 문을 닫았습니다. AI 시스템이 다시 푸른 빛을 내며 철저히 문을 잠갔습니다. 5년간의 인내가 끝나고 완벽한 단절이 이루어졌습니다. 시어머니를 쫓아낸 거실에는 차가운 정적만이 감돕니다. 진영은 창가에 서서 화려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5년 전 사랑 하나 믿고 스스로 내려놓았던 태양그룹 막내딸이라는 이름. 이제는 그 화려한 왕관을 다시 머리에 쓸 시간입니다. 진영은 책상 위에 놓인 새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권 비서관님, 이제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중년의 신사가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양그룹의 전략기획실을 이끄는 실세, 권 비서관입니다. 그는 진영 앞에 고급 가죽 서류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아가씨,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장님께서 아가씨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계십니다. 진영은 권 비서관이 내민 서류들을 하나씩 천천히 살폈습니다. 태양그룹 막내딸로서의 모든 권한을 복구하는 법적 서류입니다. 진영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나며 낮지만 강한 어조로 명령했습니다. 지금 즉시 강인호와 그 집안의 모든 개인 계좌를 동결시키세요. 그들이 태양그룹의 배경을 믿고 받은 대출금도 전액 즉시 회수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이미 주요 은행장들과 협의를 끝마쳤습니다. 진영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맡기며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피도 눈물도 없는 철저한 경제적 응징이 시작됩니다. 같은 시각 강인호는 고급 술집에서 친구들과 호기롭게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야, 이번 태양그룹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나 강남에 빌딩 세운다니까. 그 지긋지긋한 마누라랑도 끝냈으니 이제 내 인생은 탄탄대로지. 인호는 거드름을 피우며 계산을 하기 위해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법인카드를 내밀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싸늘했습니다. 손님, 이 카드는 지급 정지된 카드라고 나오는데요. 뭐라고요? 그럴 리가요. 다시 한번 제대로 긁어봐요. 직원이 당황하며 다시 시도했지만 화면에는 붉은 글씨만 떴습니다. 인호는 짜증을 내며 개인 신용카드를 꺼내 던졌습니다. 하지만 세 장의 카드 모두 한도 초과와 정지 메시지만 반복되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내 돈이 다 어디 갔어? 그때 인호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진동하며 울려댔습니다. 회사 격리 팀장의 사색이 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터져 나왔습니다. 대표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회사로 전화가 빗발쳐요.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금 50억을 오늘 안에 전액 상환하라고 통보 왔습니다. 만약 상환 못하면 내일 오전 중으로 최종 부도 처리하겠답니다. 인호는 앞이 캄캄해져 술집 문을 박차고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최대 거래처인 태양물산의 박 본부장이었습니다. 강 대표, 우리 태양그룹은 귀사와 모든 계약을 이 시간부로 해지합니다. 막대한 위약금 청구서도 곧 도착할 테니 법무팀이랑 준비나 하세요. 인호는 차가운 보도블록 위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경제적 숨통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한편 길거리로 쫓겨난 시어머니 혜자도 길길이 날뛰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인호야, 이게 도대체 무슨 난리냐? 내 통장이 다 먹통이야. 은행에서 현금이 한 푼도 안 나와. 생활비 카드도 다 정지됐단다. 혜자는 편의점 앞 낡은 의자에 앉아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인호의 목소리는 이미 절망으로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통장이 문제가 아니에요. 회사가 공중분해되게 생겼다고요. 진영은 권 비서관이 실시간으로 보고하는 상황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분이 풀릴 리가 없습니다. 5년 동안 그들이 진영에게 준 모욕과 상처에 비하면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권 비서관님, 인원의 본가로 내용 증명 하나 더 발송하세요. 결혼기간 제가 빌려준 돈, 그리고 증여세 탈루 의혹까지 싹 다 털어버리세요. 네, 아가씨. 국세청 조사국까지 손을 써두었으니 빼도 박도 못할 겁니다. 진영은 와인 잔을 가볍게 흔들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구박받던 며느리, 식모처럼 부려지던 여자는 이제 세상에 없습니다. 자신의 손가락 끝 하나로 그들의 운명을 쥐락펴락하는 거대 갑이 남았을 뿐입니다. 사람 귀한 줄 모르고 돈만 쫓던 인간들에겐 가난이 가장 큰 형벌이죠. 그 지옥 같은 가난 속에서 평생을 발버둥 치게 만들어줄게요. 진영의 나직한 혼잣말이 고급 펜트하우스 거실에 낮게 깔렸습니다. 파멸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그들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제야 막힌 가슴이 뻥 뚫리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기분입니다. 태양그룹 막내딸의 본격적인 복수극, 이제 막 서막이 올랐습니다. 진영은 와인 잔을 내려놓고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거실 벽면에 커다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화려한 보석과 고급스러운 옷차림, 원래 제 주인을 찾아온 옷들입니다. 하지만 눈을 감으면 5년 전 그 지독했던 연극의 시작이 떠오릅니다. 혜자가 진영을 며느리로 맞이하기 위해 부렸던 그 가식적인 친절 말입니다. 당시 인호에게는 이미 결혼을 약속한 오래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자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아들을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인호야, 정신 차려라. 사랑이 밥 먹여주니? 그 가난한 집 딸내미랑 결혼해서 평생 구질구질하게 살 거야? 어머니, 그래도 저 은정이랑 3년이나 만났어요. 배신 못해요. 혜자는 아들의 뺨을 때릴 기세로 눈을 부라렸습니다. 태양그룹 막내딸이다. 그 집이랑 사돈만 맺으면 우리 가문이 바뀐단 말이야. 은정인지 뭔지 아는 애는 내가 정리할 테니 너는 무조건 진영이 마음만 잡아. 결국 인호는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여자친구를 버렸습니다. 혜자의 추악한 연극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진영을 처음 만나는 날 혜자는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고 나타났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물건값을 깎던 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머, 진영 양,
실물이 훨씬 더 예쁘고 우아하네. 내가 우리 아들한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 정말 천사 같은 아가씨라고. 혜자는 진영의 손을 꼭 잡으며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영은 그저 운명적인 사랑을 만났다고 믿었습니다. 인호의 다정함 뒤에 혜자의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다는 건 꿈에도 몰랐습니다. 혜자는 진영을 만날 때마다 명품 가방과 옷을 선물로 들고 왔습니다. 자신은 남대문 시장에서 10,000원짜리 티셔츠를 사 입으면서도 말입니다. 이게 요즘 제일 유행하는 프랑스 브랜드 가방이라더라. 진영 양한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내 눈에 밟히지 뭐야. 부담 갖지 말고 받아. 어머니, 이런 거 너무 비싼데 안 사오셔도 돼요. 비싸긴 뭐가 비싸니. 우리 예쁜 며느리 될 사람인데 이 정도도 못 해줄까? 나는 우리 진영 양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공주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혜자는 식당에 가서도 진영의 앞접시에 고기를 얹어주며 지극정성을 다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의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진영은 혜자의 가식에 속아 그녀를 친어머니처럼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같은 분이 시어머니라면 전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어머, 당연하지. 난 며느리가 아니라 딸 하나 더 생긴다고 생각할 거야.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 또 없다는 소리 듣게 해줄 테니 걱정 마. 혜자는 뒤돌아서서 아들 인호에게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맞지? 이제 거의 다 넘어왔어. 조금만 더 비위 맞춰주면 저 거대한 집안이 우리 거야. 어머니, 나중에 진영이가 사실을 알면 어떡해요? 알긴 뭘 알아? 결혼만 하면 끝이야. 일단 도장 찍고 나면 저 애도 별 수 없단다. 혜자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진영을 향해 다시 인자한 얼굴을 갈아 끼웠습니다. 진영은 그 독이 든 성배를 감동의 눈물로 받아 마셨습니다. 그렇게 추악한 욕망이 만든 결혼식 날짜가 잡혔습니다. 진영은 회상을 멈추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속기만 하던 어린 아가씨가 아니었습니다. 혜자가 쳐놓은 가식의 그물에 걸려 허우적대던 5년 전의 진영은 죽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공주처럼 살길 바라셨죠? 이제 제가 진짜 여왕이 되어서 당신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여드릴게요. 진영의 서늘한 목소리가 펜트하우스의 넓은 거실을 채웠습니다. 가식으로 쌓아 올린 공든 탑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무친 배신감은 이제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들의 목을 겨누고 있습니다. 혜자가 뿌린 가식의 씨앗이 이제 파멸의 열매로 돌아갈 차례입니다. 꿈만 같던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진영은 혜자가 차려놓은 화려한 환영 상차림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지요. 혜자는 진영의 손을 꼭 잡으며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시어머니 흉내를 냈습니다. 우리 예쁜 아가 여행하느라 고생 많았지? 어서 앉아라. 인호야, 너 우리 진영이 힘들게 안 했지? 내 딸이나 다름없는 애다. 화기애애한 식사가 이어지던 중 진영은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결혼 전부터 결심했던 자신의 진심을 증명하고 싶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 이번에 상속포기 각서 쓰고 왔어요. 순간 식탁 위로 차가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혜자의 숟가락이 허공에서 멈췄고 인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니? 상속을 포기해? 그게 무슨 소리야? 저희 집 배경이나 재산 때문이 아니라 인호 씨를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모든 유산을 포기했어요. 우리 힘으로 시작하고 싶어서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혜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인자하던 미소는 온데간데없고
눈동자에는 살기가 서렸습니다. 혜자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식탁 위에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챙그랑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이게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그 어마어마한 돈을 포기했다고? 이노 너 알고 있었어? 이 기집애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었냐고. 어머니, 진영아. 그게 정말이야?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거야? 이노의 목소리에도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진영은 당황하며 시어머니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돈은 우리가 벌면 되잖아요. 제가 옆에서 잘 내조할게요. 혜자는 진영의 손을 짐승처럼 뿌리쳤습니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한복판에 서 있던 파출부 아주머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주머니, 당장 짐 싸서 나가요. 오늘부터 아주머니 필요 없으니까. 네. 사모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돈줄이 끊겼는데 무슨 파출부야. 당장 나가라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파출부 아주머니가 겁에 질려 쫓겨나듯 집을 나갔습니다. 혜자는 다시 진영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하며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내조? 내가 무슨 수로 내조를 해? 그 돈 아니었으면 내가 너 같은 걸 왜 들였겠니? 너 오늘부터 똑똑히 들어. 이 집에서 공주 대접받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까까지만 해도. 닥쳐. 어디서 어른이 말하는데 말대답이야? 너 내일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 식구들 아침상 차리고 집안 청소 싹 다 해. 아, 그리고 세탁기 돌리지 마. 네, 세탁기를요? 내 아들 옷, 내 옷 전부 내 손으로 빨아. 손빨래로 박박 문질러서 빨란 말이야. 상속도 못 받는 빈털터리 주제에 밥값은 해야 할 거 아니니? 진영은 눈물을 흘리며 남편 인호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인호는 차갑게 고개를 돌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인호 씨, 제발 어머니 좀 말려줘요. 진영아, 내가 너무 경솔했어. 우리 계획이 다 틀어졌잖아. 어머니 말씀 들어. 그날 밤부터 진영의 지옥 같은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혜자는 정말로 새벽 4시만 되면 진영의 방문을 발로 쾅쾅 걷어찼습니다. 안 일어나? 해가 머리 위에 뜨게 생겼는데 어디서 잠자빠져 있어. 진영은 퉁퉁 부은 눈으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며 산더미처럼 쌓인 옷가지를 빨았습니다. 겨울철 차가운 물에 손등이 터지고 피가 나도 혜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못 봐라? 여기 때 낀 거 안 보여? 다시 해. 당장 다시 하라고. 혜자는 진영이 빤 옷을 바닥에 내팽개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제의 우아한 시어머니는 가면이었을 뿐 그 속에는 돈에 미친 괴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너 같은 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재수만 옴붙었어. 내 아들 앞길 막은 죄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안 그러니? 진영은 입술을 깨물며 바닥에 떨어진 옷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가슴속엔 더 차가운 복수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이 눈물, 이 핏물, 제가 다 기억할게요. 당신들이 내게 준 이 고통, 훗날 1000배 만배로 돌려드릴 테니까요. 진영의 눈동자가 증오로 가득 찼습니다. 행복했던 신혼의 꿈은 산산조각 났고 지독한 악연의 굴레가 그녀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본색을 드러낸 뱀들의 소굴에서 진영은 그렇게 홀로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지옥 같은 시집살이가 이어지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혜자는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손톱을 정리하다가 부엌에 있는 진영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벌써부터 음흉한 계략이 서려 있었습니다. 야, 너 오늘 저녁은 조개 넣고 된장찌개 좀 끓여봐라.
진영은 깜짝 놀라 혜자를 바라봤습니다. 혜자가 평소 조개 알레르기가 있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조개는 알레르기 있으시잖아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혜자는 눈을 치켜뜨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먹고 싶다는데 내가 왜 참견이야? 갑자기 그 시원한 국물이 당겨서 그래. 해감 잘해서 아주 진하게 끓여와. 내 아들 인호 오기 전까지 딱 맞춰서. 진영은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시어머니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정성껏 조개를 씻고 된장을 풀어 구수한 찌개를 완성했습니다. 퇴근한 인호가 집에 들어서자 혜자는 기다렸다는 듯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머, 우리 아들 왔니? 마침 진영이가 찌개를 아주 맛있게 끓였구나. 어머니, 조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 조금은 먹어도 되겠지. 우리 며느리가 나 생각해서 끓여준 건데. 혜자는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진영은 불안한 마음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혜자는 찌개 국물을 한 입 크게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찌개를 삼키자마자 혜자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숨이 안 쉬어져. 목이 타들어가. 혜자는 갑자기 목을 부여잡더니 식탁 의자에서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러고는 온몸을 비틀며 거실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인호 씨, 빨리 119 좀 불러요. 진영이 당황해서 혜자에게 다가가려 하자 혜자는 진영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이 살인귀 같은 년아. 내가 나 죽이려고 작정했지.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전 어머니가 시키시는 대로. 인호야, 이것 좀 봐라. 인연이 내 알레르기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여기다 독을 탔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독살하려고 해. 사람 살려. 나 죽네, 나 죽어. 혜자는 거품을 무는 신용까지 하며 바닥을 손톱으로 긁어댔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인호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하며 진영을 쏘아보았습니다. 진영아, 너 정말 미쳤어? 어머니가 못 드시는 걸 알면서 어떻게 이걸 끓여와? 아니에요, 인호 씨. 어머니가 직접 조개를 사와서 끓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거짓말 마. 내가 미쳤다고 죽을 줄 알면서 조개를 끓이라 그러겠니? 인호야, 전현 눈 좀 봐. 나 죽는 거 보려고 아주 눈이 벌개졌어. 당장 경찰 불러. 혜자는 바닥을 구르면서도 진영을 향해 비열한 비웃음을 살짝 흘렸습니다. 그것은 오직 진영만이 볼 수 있는 악마의 미소였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세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인호 씨 제발. 설명은 무슨 설명이야.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너 정말 무서운 여자구나. 무엇을 노리고 우리 엄마를 죽이려고 한 거야? 아니에요. 정말 아니라고요. 진영은 억울함에 가슴을 쳤지만 이미 혜자의 연극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인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혜자는 고통스러운 척 헐떡거리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경찰 불러서 전현 감방에 쳐넣어. 살인미수야. 이건 분명한 살인미수라고. 혜자의 극악무도한 자해 공갈은 완벽했습니다. 진영은 졸지의 시어머니를 독살하려 한 파렴치한 며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했던 남편의 눈빛에는 혐오만이 가득 찼고 진영의 설명은 허공으로 흩어졌지요. 자신이 끓인 구수한 된장찌개가 자신을 찌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진영은 이 억울한 눈물 속에서 한 가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에게는 대화도
진심도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닥에 엎드려 우는 진영의 머리 위로 혜자의 가증스러운 신음이 계속되었습니다. 진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진한 복수심이 가슴에 맺혔습니다. 그래,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인 미수범이 되어줄게. 하지만 진짜 죽는 건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 될 거야. 진영의 눈동자에서 눈물이 마르고 서늘한 살기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치욕스러운 이날의 기억은 진영을 괴물로 만드는 마지막 불씨가 되었습니다. 파멸을 향한 혜자의 연극은 성공한 듯 보였지만 그것은 곧 자신들의 무덤을 파는 행위였습니다. 진영의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왔습니다. 아이를 가진 몸으로도 쉴 틈 없는 시집살이는 계속되었지요. 어느 날 딸이 걱정된 진영의 친정아버지가 최고급 소고기 세트를 보냈습니다. 진영이 떨리는 손으로 고기 상자를 뜯자 혜자가 거실에서 소리를 지르며 다가왔습니다. 아, 너 거기서 뭐하니? 그게 다 뭐야? 아, 어머니, 친정아버지가 보내셨어요. 혜자는 고기 상태를 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진영의 손을 툭 쳤습니다. 돈 한 푼 안 내놓는 영감이 고기 쪼가리로 생색은 더럽게 내네. 이걸 지금 내 입에 쳐넣겠다고 상자를 뜯은 거니? 아버지가 저 먹으라고 보내주신 건데. 조금만 구워 먹으면 안 될까요? 혜자는 갑자기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고기 팩을 낚아챘습니다. 그러고는 베란다 문을 활짝 열고 마당에서 키우는 게 장군이를 불렀습니다. 아, 짐승도 제밥값은 하는데 너는 집에서 하는 게 뭐가 있니? 자, 장군아, 이거 먹어라. 우리 집에서 제일 쓸모 있는 건 너뿐이다. 혜자는 수십만 원짜리 안심을 흙바닥에 사정없이 던졌습니다. 장군이가 흙먼지를 묻히며 고기를 씹어 삼키는 것을 보며 혜자가 깔깔거렸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이러세요? 저희 아버지가 딸 생각해서 보내신 고기예요. 딸 생각? 웃기고 있네. 그 영감이 정말 너를 생각했으면 돈보따리를 보냈겠지. 너 같은 거 먹여봤자 살밖에 더 찌니? 개가 먹고 꼬리 흔드는 게 훨씬 생산적이다. 진영은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바닥에 뒹구는 고기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혜자의 괴롭힘은 둘째 아이를 임신 때도 있었습니다. 혜자는 갑자기 거실 천장에 깜빡거리는 전등을 가리켰습니다. 아, 저거 안 보여? 눈이 삐었니? 당장 가서 전등 갈아 끼워. 어머니, 저 지금 만삭이에요. 배가 이렇게 나와서 사다리 타는 건 너무 위험해요.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 임신이 벼슬이야? 너 아니면 내가 이 나이에 올라가리. 당장 올라가서 가라. 안 그러면 오늘 저녁은커녕 물 한 모금도 못 마실 줄 알아. 진영은 한숨을 내쉬며 구석에 있던 낡은 사다리를 끌어왔습니다. 위태롭게 사다리에 올라간 진영의 다리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전등 덮개를 만지려던 찰나 혜자가 사다리 옆을 지나가며 슬쩍 발로 툭 쳤습니다. 아, 어머니, 사다리가. 중심을 잃은 진영은 그대로 차가운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콰당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진영의 비명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진영은 배를 움켜쥐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리 사이로 붉은 피가 울컥울컥 번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배가 너무 아파요.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제발이요.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는 며느리를 보며 혜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듯 팔짱을 끼고 혀를 차며 다가왔습니다. 쯧쯧, 임신했다고 유세 떨더니 꼴 좋다. 그까짓 사다리 하나 제대로 못 타서 이 난리니? 어머니, 제발 병원 좀. 이노 씨한테 빨리 전화 좀 해주세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전화는 무슨 전화야? 너 지금 일하기 싫어서 일부러 떨어진 거 아니니?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몸 간수 하나 제대로 못하고 이 모양이야. 혜자는 피가 묻은 거실 바닥을 보더니 더러운 것을 본 듯 인상을 썼습니다. 아, 너 이 피 어쩔 거야? 재수없게 거실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애가 나오기 싫어서 제 발로 나가는 모양인데 그게 내 탓이니? 다 내 팔자지. 진영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혜자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퇴근한 인호가 거실을 보고 경악하며 뛰어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진영아, 정신 차려봐. 인호야, 저거 봐라. 내가 전등 좀 갈라고 했더니 일부러 저렇게 자빠져서 시위하잖니. 애 지키지도 못하는 저런 여자를 내가 며느리라고. 내 팔자가 상팔자다. 인호는 진영을 들쳐업고 병원으로 달렸지만 결국 아이는 세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텅 빈 병실에 홀로 누운 진영에게 혜자가 찾아와 던진 마지막 말은 비수였습니다. 애 못 지킨 건 내 무능함 때문이니까 우리 아들 원망하지 마라. 몸 추스르면 바로 와서 밀린 빨래랑 청소 싹 다 해놔. 알았어? 자식을 잃은 어미의 찢어진 가슴에 혜자는 소금을 뿌렸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조차 저버린 혜자의 악행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지요. 슬픔조차 사치였던 지옥 같은 병실에서 진영의 눈물은 어느덧 차가운 증오로 얼어붙었습니다. 진영은 천장을 보며 낮게, 아주 낮게 은조렸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오늘 제 아이만 죽인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 알량한 돈과 권력, 제가 전부 다 죽여줄게요. 진영의 눈동자에서 눈물이 마르고 서늘한 살기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치욕스러운 이날의 기억은 진영을 괴물로 만드는 마지막 불씨가 되었습니다. 파멸을 향한 진영의 복수는 이제 멈출 수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시작되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핏값, 이제 그들이 목숨으로 갚아야 할 차례입니다. 경제적 파멸에 몰린 인호와 혜자는 이제 이성을 잃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그들이 선택한 것은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마지막 악행이었습니다. 인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혜자에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대로는 다 죽어요.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그게 뭐냐? 돈 나올 구멍이 또 있어? 은우요. 은우가 납치된 걸로 꾸며서 진영이 그년한테 돈 받아내야죠. 보험금도 탈 수 있고요. 혜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자신의 친손자를 팔아넘기자는 말에 망설임은커녕 탐욕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 그 기집애 애라면 죽고 못 살잖아. 당장 실행하자. 그들은 은우가 다니는 유치원 근처에서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인호는 미리 매수한 사람을 시켜 하원하던 은우를 강제로 차에 태우게 했지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미 진영은 권 비서관을 통해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AI 보안 시스템으로 감시하고 있었단 사실입니다. 진영은 관제실 화면을 통해 은우가 납치되는 장면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인호 씨, 당신이 결국 제 자식까지 팔아먹는구나. 아가씨, 지금 바로 경호팀 투입할까요? 아니요. 스스로 무덤을 더 깊게 파괴두세요. 증거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잠시 후 진영의 핸드폰으로 인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영아, 큰일 났어. 은우가 사라졌대. 납치당한 것 같아. 납치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범인한테 연락 왔어. 현금 50억 안 내놓으면 은우 죽이겠대. 내가 돈 좀 해줘. 제발.
진영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돈이요? 알겠어요. 일단 우리 집으로 오세요. 얼굴 보고 얘기하죠. 인호와 혜자는 돈을 뜯어낼 생각에 기뻐하며 진영의 펜트하우스로 달려왔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혜자는 대성통곡을 하며 진영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우리 은우 불쌍해서 어떡하니? 진영아, 내가 돈 좀 내놔라. 애 살려야지. 어머니, 진정하세요. 정말 은우가 걱정되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 목숨보다 귀한 손주인데 돈이 문제니? 당장 50억 해와. 진영은 말없이 거실에 대형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는 인호와 혜자가 골방에서 납치를 모의하는 적나라한 영상과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은우 며칠만 조용한데 가둬둬요. 진영이 그년 돈이라면 환장하고 줄 테니까. 그래, 이참에 그년 유산 상속받은 거 싹 다 긁어내자. 영상을 보던 인호와 혜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하얘졌습니다. 이게 뭐야? 진영아, 이건 오해야. 합성이야. 합성? 아직 더 있어요. 잘 보세요. 진영이 손가락을 튕기자 다음 화면이 떴습니다. 진영의 경호팀이 납치범들을 제압하고 은우를 안전하게 구출하는 실시간 영상이었습니다. 은우는 이미 안전한 호텔에서 과자를 먹으며 만화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은우는 이미 제가 구했어요. 당신들이 보낸 그 어설픈 납치범들도 다 잡혔고요. 진영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인호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하자 혜자도 옆에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인호가 시켜서 한 거야. 난 몰랐어. 닥치세요. 당신들은 인간도 아니야. 자기 자식을, 손주를 돈으로 거래해? 진영은 책상 위에 있던 서류 뭉치를 그들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이건 당신들이 그동안 저질렀던 횡령, 탈세, 그리고 이번 아동유기 및 납치교사 증거물이에요. 방금 이 모든 영상과 녹취록을 언론사와 경찰청에 전송했습니다. 진영아, 제발 한 번만 봐줘.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 당신들이 내 아이를 죽게 했을 때, 나를 식모처럼 부렸을 때 가족이라 생각한 적 있어? 인호 씨, 당신은 오늘부로 사회적으로 사형이야. 당신 회사? 이미 파산 신청 들어갔어. 그때 거실 문이 박차고 열리며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강인호 명예자. 당신들을 아동복지법 위반 및 납치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강인호야. 태양그룹 사위라고. 사위, 이혼 판결문 안 봤어? 당신은 그냥 범죄자일 뿐이야. 혜자는 바닥에 드러누워 발을 굴렀지만 경호원들에 의해 무참히 끌려나갔습니다. 진영은 그들이 끌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사필규정.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평범한 진리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영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은우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를 이용해 돈을 벌려던 그들의 추악한 탐욕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의 구덩이로 밀어 넣었지요. 진영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겠다는 강인한 의지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은우야. 이제 엄마가 널 지켜줄게. 거대 갑이 된 진영의 반격은 완벽했고 그들의 추락은 처참했습니다. 정의는 살아있었고 진영의 복수는 이제 최종장을 향해 달려갑니다. 진영은 거실에 불을 끄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가장 밝은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태양그룹 본사 꼭대기층에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진영은 이제 화려한 드레스와 완벽한 후계자의 모습으로 집무실에 서 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권 비서관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아가씨, 그자들의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진영은 서류를 훑어보지도 않은 채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호와 시어머니, 아니 명예자 말인가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답니까? 강인호는 도박빚에 쫓기다 결국 서울역으로 숨어들었다고 합니다. 명예자 역시 아들 원망만 하며 쓰레기통을 뒤적인 일을 해결하는 처지입니다. 한때 남의 집 귀한 딸을 식모처럼 부리며 호의호식하던 자들의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혜자는 서울역 차가운 바닥에서 신문지 한 장에 의지해 밤을 지새우고 있었지요. 배고픔을 참지 못해 행인들이 버린 음식물 쓰레기를 뒤지는 그녀의 손은 쭈글쭈글하게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인호 역시 번듯했던 대표이사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술에 취해 길바닥을 구르는 노숙자로 전락했습니다. 진영은 권 비서관의 말을 끊으며 창밖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됐습니다. 신 비서관님,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소식을 보고하지 마세요. 그들이 아가씨를 만나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울부짖는다고 합니다만 내 인생에서 그들은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어요. 죽은 사람의 안부를 물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자비입니다. 진영은 책상 위에 놓인 인호와 혜자의 신용불량자 통보서를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과거의 고통과 눈물도 그 종이 조각들과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진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은우가 기다리는 가족 식사 자리로 향했습니다. 호텔 최고급 레스토랑에는 진영의 아버지와 가족들이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은우는 엄마를 보자마자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오늘 엄마 진짜 예뻐요. 공주님 같아요. 우리 은우, 엄마 기다렸어? 이제 엄마랑 평생 행복하게 살자. 아버지는 대견한 듯 진영의 어깨를 두드리며 황금빛 샴페인을 잔에 따랐습니다. 지훈아,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태양그룹은 내가 이끌어갈 든든한 미래가 될 거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식당 안에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황금빛 거품이 올라오는 샴페인 잔이 조명 아래에서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진영은 잔을 높이 들며 당당한 태양그룹의 후계자이자 엄마로서 선언했습니다. 우리의 찬란한 미래와 다시 찾은 행복을 위하여 건배.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가족들이 잔을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옥 같았던 5년의 세월은 이제 진영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을 뿐입니다. 진영은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며 테라스 너머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고 바람은 시원하게 뺨을 스쳤습니다. 이제 진영의 인생에 눈물은 없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낸 여자에게 세상은 더 넓고 따뜻한 길을 열어주었지요. 파렴치한 인간들에게 내린 완벽한 심판, 그리고 스스로 쟁취한 황금빛 승리. 진영은 이제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한 태양이 되어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미소와 함께 길고 길었던 복수의 서사시는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문 열어! 너 당장 안 나와? 당장 열라고! 아파트 복도에 시어머니 성현자의 고함이 울려 퍼졌어요.
13년 동안 며느리를 종처럼 부리던 그 여자가 지금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네가 뭔데 내 허락 없이 비밀번호를 바꿔? 구경꾼이 늘어났지만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경찰들이 걸어 나왔어요. 그리고 경찰들은 시어머니에게 차갑게 물었습니다. 성현자 씨 맞습니까? 탈세 및 불법 부동산 전매 혐의로 조사하러 왔습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걸어 나온 며느리의 손에는 시어머니의 모든 비리가 담긴 장부가 들려 있었고 그날 시어머니의 인생이 끝이 났습니다. 사연을 이어가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오늘 하루 좋은 일만 생기시라고 기운 팍팍 보내드릴게요. 어느 날 저녁 아파트 복도에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날카로운 고함이 한층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야, 문 열어. 너 당장 안 나와? 시어머니 성현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목에 핏줄이 돋아나 있었습니다. 성현자가 도어락 버튼을 마구 눌렀어요.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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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금 오류음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성현자가 이를 악물고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받고? 내가 뭔데 내 허락 없이 비밀번호를 받고? 성현자의 손바닥이 현관문을 거칠게 내리쳤어요. 너 오늘 나한테 죽어볼래? 당장 문 열어. 그때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유선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성현자가 집 안으로 들이닥치며 유선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너 미쳤니? 시어머니가 오는데 문을 잠가. 유선은 흐트러진 옷무새를 차분히 정리했어요. 여긴 제 집이에요. 비밀번호는 제 마음대로 바꿉니다. 성현자가 기가 찬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집? 내 아들이 벌어다 준 돈으로 산 집이 어떻게 내 집이야? 거실 소파에는 남편 정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훈은 차가운 눈빛으로 유선을 바라봤어요. 그는 탁자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당장 빌라판 돈 내놔. 그리고 여기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유선이 서류를 흘끗 보더니 정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못 내놓겠다면요? 그동안 당신하고 어머니가 날 무시하고 바보 취급한 거에 비하면 이깟 빌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훈이 벌떡 일어나 유선에게 다가왔습니다. 뭐? 내가 지금 제정신이야? 유선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호했습니다. 난 법적으로 당신 아내이고 내 이름으로 된 재산 내가 처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변호사가 그랬어요. 그리고 당신은 나한테 이혼 청구할 자격이 없어요. 정훈이 헛웃음을 치며 유선의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자격? 내가 의사고 내 남편인데 자격이 없어? 유선이 정훈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어요. 결혼은 당신들 마음대로 했을지 몰라도 이혼만큼은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당신이 그 여자랑 호텔 드나든 증거, 변호사가 다 확인했어요.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 못한다는 거 당신만 모르나 보네요. 성현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유선이 가방에서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 정훈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거실 바닥으로 비참하게 흩어졌어요. 불륜 현장이 찍힌 선명한 사진들이었습니다. 정훈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입술을 파르르 떨며 바닥에 떨어진 사진들을 내려다봤어요. 유선이 정훈의 귀에 대고 낮게 응조렸습니다. 병원 원장님이 이거 보시면 참 좋아하시겠어요. 안 그래요? 정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바닥만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성현자가 유선의 팔을 붙잡고 매달렸어요. 유선아, 내가 잘못했다. 예,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유선은 차갑게 그 손을 떼어냈습니다. 어머니, 13년 동안 저를 운전기사로 도우미로 부려먹을 땐 즐거우셨죠? 이제 그 대가 치르실 시간이에요. 정우는 결국 체념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유선이 내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13년의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이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유선은 도장이 찍힌 서류를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짐 싸서 나가세요. 두 사람 다요.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겁니다. 무단 침입으로 신고할 테니까요. 유선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성현자의 절규와 정운의 한숨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어요. 하지만 유선은 그 소리를 뒤로 한 채 드디어 찾아온 고요함을 만끽했습니다. 13년 전 28살의 유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어요. 번듯한 의사 남편 정운과 가정을 꾸리며 장밋빛 미래만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 환상이 깨지는 데는 채 한 달도 걸리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성현자는 처음부터 유선을 가족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의 뒷바라지를 할 무보수 가사 도우미로 여겼어요. 성현자는 부동산업을 하며 불린 재력을 유선 앞에서 늘 과시했습니다. 금장 장식이 화려한 거실에 앉아 찻잔을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너희 친정에서 이런 구경이나 해봤니? 우리 아들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집에서 발이나 붙이고 살았겠어? 유선은 가슴이 따끔거렸지만 그저 고개를 숙이고 네, 어머니라고 답할 뿐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친정 부모님까지 들먹이며 비하하는 분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갑질은 집안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현자는 친구들 모임이 있을 때마다 유선을 전용 기사처럼 부려먹었어요. 고급 한정식 집 앞에 차를 세우면 성현자가 친구들에게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좀 봐. 요즘 세상에 이런 순종적인 애가 어디 흔해?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아주 쓸모 있는 애야. 친구들이 부러운 듯 한마디씩 거들면 성현자의 어깨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어요. 유선은 그 모욕적인 말들을 운전석에서 고스란히 들어야 했습니다. 손등 위에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지만 얼른 훔쳐내며 핸들을 꽉 잡았어요. 성현자는 식사가 끝날 때까지 유선을 식당 안으로 절대 부르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며 툭 던지는 말은 늘 똑같았어요. 차에서 딱 대기하고 있어. 딴짓하다가 늦게 나오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한여름 떼약볕 아래서 에어컨도 마음대로 못 켜고 시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기름값 아깝다며 시동을 끄라고 소리를 질렀기 때문이에요. 한겨울 칼바람이 차 안으로 스며들어도 유선은 무릎을 감싸주며 버텼어요. 화장실조차 마음 편히 가지 못하고 하염없이 식당 입구만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다 끝나셨어요? 짐 이리 주세요. 유선이 차에서 내려 얼른 짐을 받아들면 성현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어휴, 쾌쾌한 냄새. 차 안에서 뭐 몰래 먹은 거 아니니? 성현자는 코를 찌푸리며 부채질을 해댔습니다. 유선은 아침부터 물 한 모금 제대로 못 마셨는데 말이에요. 집에 돌아오면 쉴 틈도 없이 산더미 같은 집안일이 유선을 기다렸습니다. 허리를 펼 틈도 없이 저녁상을 차려내면 성현자는 숟가락을 집어 던졌어요. 국이 왜 이렇게 식었어? 나보고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정우는 이런 상황을 다 알면서도 철저히 방관했습니다. 오히려 지친 유선에게 차가운 말만 내뱉으며 등을 돌렸어요. 어머니가 좀 예민하신 거 알잖아. 당신이 좀 더 살갑게 굴어봐.
나 병원에서 피가 마르게 일하고 온 거 안 보여? 집구석에서 짜증나게 하지 마. 남편의 외면은 시어머니의 서슬 퍼런 구박보다 더 시리고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유선은 거실 바닥에 엎드려 흩어진 국물을 닦아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느 날은 성현자가 유선의 친정에서 보내온 반찬들을 쓰레기통에 부어버렸습니다. 이런 지저분한 걸 어디 냉장고에 넣어두는 거야? 격 떨어지게. 유선은 차마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쓰레기통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친정엄마가 딸 생각해서 정성껏 담가보낸 김치가 빨갛게 쏟아져 있었어요. 성현자는 그 위로 독서를 퍼부어댔습니다. 의사 아들 앞길 막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해. 알았어? 유선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으며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모멸감이 가슴 깊이 문신처럼 새겨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의 유선은 몰랐습니다. 이 지옥 같은 시간이 무려 13년이나 이어질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순종이 미덕인 줄 알았던 착한 며느리의 가슴 속에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서늘하고 날카로운 복수의 칼날이 갈리고 있었습니다. 유선은 매일 밤 잠든 정훈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당신들이 준 이 모욕을 그대로 돌려줄 거야. 그 다짐이 13년을 버티게 한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비웃음 소리가 커질수록 유선의 속은 더 단단해졌어요. 이제 곧 폭풍이 몰아칠 줄도 모르고 성현자는 여전히 기고만장했습니다. 시집살이가 10년을 넘어가던 어느 봄날이었어요. 유선에게 남동생 태성의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수술비와 등록금이 겹쳐 앞길이 막막하다는 소식이었죠. 유선은 평소 정훈이 비상용으로 쓰라며 준 카드를 꺼냈습니다. 13년 동안 내 몸 부서져라 일했으니 이 정도는 가족으로서 도와줄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은 단 하루도 가지 못하고 처참히 깨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현자가 유선의 얼굴에 카드 명세서를 내던졌어요. 내가 드디어 미쳤구나. 어디 감히 의사 남편 돈을 친정에 퍼줘. 유선이 떨리는 손으로 명세서를 주었습니다. 어머니, 남동생 등록금이 급해서 그랬어요. 나중에 꼭 채워 넣을게요. 성현자가 유선의 뺨이 얼얼할 정도로 힘껏 내리쳤습니다. 채워 넣는다고? 내 몸뚱이 팔아서 채울 거니? 내가 번 돈이 단 한 푼이라도 있어? 너는 우리 집 돈이나 축내는 도둑년이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성현자는 유선의 머리채를 잡으려는 듯 손을 휘둘렀어요. 유선은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때 퇴근한 정훈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유선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정훈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태성이 등록금이 너무 급해서 그랬어요. 당신도 알잖아요. 하지만 정훈은 유선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연민이라곤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어요. 당신 정말 실망이다. 내가 밖에서 어떻게 돈 버는지 몰라. 우리 어머니가 부동산 하시면서 한 푼, 두 푼 모으신 돈을 내 마음대로 써? 유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나 이 집에서 13년 동안 기사 노릇하고 파출부 일했어요. 그 돈 내가 일한 대가라고 생각해주면 안 돼요? 정훈이 비웃으며 유선의 턱을 잡아 올렸습니다. 착각하지 마. 넌 그냥 내 아내라는 이유로 이 집에서 먹고 자는 거야. 너 같은 여자가 밖에서 이만큼 벌 수 있을 것 같아? 주제를 알아야지. 정훈은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거실에는 성현자의 비아냥거리는 웃음소리만 가득했어요.
그날 밤 유선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울리는 정훈의 휴대폰 진동 소리에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정훈은 화장실에서 누군가와 은밀하게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선은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에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자기야. 응, 지금 집이야. 그 답답한 여자 때문에 미치겠어. 조금만 참아. 금방 정리하고 갈게. 보고 싶다, 예쁘나. 정훈의 목소리는 유선에게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다정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유선은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어요. 13년의 헌신이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유선은 정훈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는 병원 진료가 끝나자마자 화려하게 차려입은 젊은 여자와 만났어요. 두 사람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호텔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선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당신들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하더니 뒤에서는 이런 짓을 하고 있었어? 집으로 돌아온 유선은 거실에 앉아있는 성현자를 보았습니다. 성현자는 여전히 유선을 보며 혀를 찼어요. 야, 물 떠와. 뭐하니? 멍하니 서서. 유선은 아무 말 없이 물을 떠다 바쳤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시퍼런 칼날을 갈고 있었어요. 어머니, 그리고 당신. 내가 멍청해서 참은 줄 알지? 지금까지는 가족이라 믿어서 참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유선은 냉장고 옆에 붙은 부동산 서류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시어머니 성현자가 유선을 부려먹으며 처리하게 했던 수많은 서류들. 그 속에 성현자의 약점과 정훈의 재산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유선은 방으로 들어와 비밀 장부를 꺼냈습니다. 성현자가 탈세를 위해 유선의 명의를 빌려 샀던 빌라와 토지 목록들, 정훈이 외도하며 쓴 카드 내역과 호텔 영수증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복수심만이 유선의 혈관을 타고 흘렀어요. 결혼은 당신들 마음대로 했을지 몰라도 끝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유선은 어둠 속에서 낮게 은조렸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 소리도 남편의 가증스러운 거짓말도 이제는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더 큰 잘못을 저지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돌려줄 이자가 더 많아질 테니까요. 13년의 지옥, 그 대가를 단 한 푼도 빠짐없이 받아내기로 맹세한 밤이었습니다. 유선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전혀 변한 것이 없었어요. 여전히 시어머니 성현자의 비위를 맞추며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성현자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온갖 잡무를 도맡아 처리했어요. 사무실 바닥을 닦고 손님들에게 차를 내오고 복사기 앞에 서 있는 것이 유선의 일상이었습니다. 성현자는 그런 유선을 보며 혀를 차며 무시하기 일쑤였어요. 예, 유선아. 너는 머리가 나쁘니까 내가 시키는 서류나 잘 챙겨. 복사 하나 제대로 못해서 어디에 쓰겠니?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 성현자는 유선을 지능이 낮은 사람 취급하며 중요한 부동산 계약서들을 아무렇게나 맡겼습니다. 자신이 부려먹기 편한 무식한 며느리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성현자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유선이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복사하고 법적 효력을 공부하며 부동산 실무를 완벽히 익히고 있다는 사실을요. 유선은 13년 동안 멸시를 견디며 시어머니의 뒤를 밟았습니다. 성현자가 어떤 방식으로 급매물을 잡고 어떤 구멍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지 전부 기록했어요. 매일 밤 가족들이 잠든 사이 유선은 화장실 불을 끄고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부동산 공법을 공부했습니다. 그것은 유선이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살아남기 위해 갈고 닦은 단 하나의 칼날이었어요.
유선은 생활비를 아껴서 남몰래 자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성현자가 기름값이나 해라며 던져준 푼돈부터 부동산 심부름을 하며 몰래 챙긴 자잘한 수수료까지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시장 바닥에서 산 낡은 가방 깊숙이 숨겼어요. 친정 엄마가 용돈 하라며 쥐어준 10,000원짜리 한 장도 유선에게는 복수를 위한 벽돌한 장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13년 유선의 인내는 마침내 빛을 발했습니다. 유선은 드디어 남몰래 모은 돈과 대출을 보태 자신만의 작은 빌라 한 채를 매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빌라의 등기부등본에 자신의 이름 이유선 석자가 찍힌 날, 유선은 빈 빌라 거실 바닥에 앉아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지켜줄 요새였으니까요. 아무도 모르는 자신만의 비밀 기지를 만든 유선은 다시 시댁으로 돌아가 평소처럼 웃으며 성현자의 발을 씻겼습니다. 어느 날 이 사실을 눈치챈 정훈이 유선을 다그치며 집안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당신 몰래 빌라 샀다며? 의사 남편 돈으로 샀으면 당연히 내 명의로 돌려야지. 정훈은 유선의 멱살을 잡을 듯이 위협하며 등기권리증을 내놓으라고 소리쳤어요. 성현자도 옆에서 거품을 물며 거들었습니다. 어디서 감히 뒤로 호박 씨를까? 내가 우리 집안 돈을 얼마나 빼돌린 거야. 당장 그 집 팔아서 내 앞으로 가져와. 안 그러면 너 오늘 살아서 못 나가. 그들은 유선을 여전히 자신들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유선은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빤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목소리는 오히려 차분하게 가라앉았어요. 이 빌라는 제 피와 눈물로 만든 거예요. 당신들한테 줄 생각 눈꼽만큼도 없어요. 정훈이 손을 치켜들며 유선의 뺨을 때리려 하자 유선은 피하지 않고 눈을 부릅떴습니다. 때려보세요. 그럼 유책 사유가 하나 더 늘어날 뿐이니까요. 녹음기 켜져 있는 거 안 보여요? 당황한 정훈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유선은 그 길로 준비해둔 모든 증거를 들고 변호사를 만나 이혼 절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성현자와 정훈이 뒤늦게 법적 대응을 하려 했지만 유선이 13년간 모은 시어머니의 탈세 자료와 남편의 불륜 증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어요. 결국 이혼이 확정되던 날 유선은 홀가분한 표정으로 법원을 나섰습니다. 이혼 도장이 마르기도 전에 유선이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바로 자신의 빌라였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힘으로 일궈낸 소중한 보금자리였죠. 유선은 먼저 현관에 달려있던 낡은 도어락부터 떼어냈습니다. 그 자리에 최첨단 생체 인식 시스템이 장착된 새로운 도어락을 손수 설치했어요. 이제 이 문은 유선의 지문이 아니면 그 누구도 열 수 없는 철옹성이 되었습니다. 비밀번호를 공유할 필요도 누군가에게 열쇠를 맡길 필요도 없었어요. 유선은 현관문 앞에 서서 철컥 소리를 내며 굳게 잠기는 소리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13년 동안 시댁이라는 거대한 감옥에 갇혀 지냈던 세월이 그 소리 하나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어요. 방 안으로 들어온 유선은 가장 먼저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시어머니가 기름값 아깝다며 에어컨도 못 켜게 하던 좁은 차 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상쾌한 공기였어요. 유선은 거실 한복판에 서서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직 가구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빈집이었지만 유선에게는 그 어떤 궁전보다 화려해 보였습니다. 유선은 주방으로 가 물을 끓이고 향이 좋은 차 한 잔을 우려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들고 창가에 앉아 저 멀리 노을이 지는 풍경을 바라봤어요. 그동안 성현자의 집에서 가시방석에 앉은 듯 잠을 설쳐야 했던 밤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나를 깨울 수 없어. 아무도 나에게 소리 지를 수 없어. 유선은 찻잔을 감싸 쥔 손에 힘을 주며 조용히 응조렸습니다. 유선은 가방에서 그동안 모아온 성현자의 비리 장부와 정훈의 불륜 증거들을 꺼냈습니다. 탁자 위에 가지런히 놓인 서류들은 이제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만한 그들을 무너뜨릴 가장 날카로운 창이자 방패였어요. 유선은 서류 하나하나를 꼼꼼히 검토하며 마지막 반격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 시간들을 이제 이 종이 한 장 한 장으로 돌려줄게요. 유선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해가 완전히 저물고 어둠이 찾아왔지만 유선은 더 이상 어둠이 무섭지 않았어요. 이곳은 이제 유선만의 완벽한 요새이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출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복도 끝에서부터 성현자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뒤를 정훈이 험악한 표정으로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당연히 그 빌라가 자신들의 소나기에 들어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성현자가 익숙하게 도어락 덮개를 올리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날카로운 경고음 뿐이었어요. 이게 왜 안 열려? 정훈아, 내가 한번 해봐라. 정훈이 짜증 섞인 얼굴로 다가와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전히 문은 굳게 잠긴 채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성현자의 안색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그녀는 현관문을 구두발로 쾅쾅 걷어차기 시작했어요. 야, 이유선, 너 당장 문 안 열어? 이게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 허락도 없이 번호를 받고? 내가 산 집이라도 이 집 살 때 우리 아들 돈 안 들어갔어? 당장 열란 말이야. 성현자의 고함이 복도 전체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정훈도 문손잡이를 거칠게 흔들며 소리를 질렀어요. 유선아, 좋은 말로 할 때 열어. 나 화나면 당신 감당 못하는 거 알지? 그때 현관 옆 인터폰 화면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화면 속 유선의 얼굴은 평온하다 못해 서늘할 정도였어요. 유선은 차가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들 하시죠. 동네 창피하게 뭐하는 짓들이세요? 성현자가 인터폰 카메라에 얼굴을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창피? 내가 지금 창피한 걸 알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문 밖에 세워도 너 오늘 나한테 죽고 싶어서 작정을 했구나. 당장 문 열어. 유선이 비웃듯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어머니, 착각이 심하시네요. 전 이제 당신 며느리 아니에요. 그리고 여긴 제 이름으로 된 제 사유지입니다. 당신들이 올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훈이 인터폰 너머로 주먹을 휘두르는 신용을 했습니다. 이유선, 너 정말 이럴 거야? 이혼 도장 찍었다고 눈에 뵈는 게 없어? 우리가 들어가서 짐 정리할 것도 있고 할 말이 남았단 말이야. 유선은 정훈의 협박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할 말 없어요. 당신 짐은 이미 택배로 다 보냈으니까 가서 확인이나 하세요. 성현자가 다시 문을 쾅쾅 두드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이것 좀 보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내쫓아요. 천하의 불효녀가 여기 살고 있어요. 내가 억울해서 못 살아. 유선은 그 꼴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단호한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어머니, 당장 거기서 나가주세요. 안 그러면 지금 즉시 경찰에 주거침입과 영업방해로 신고하겠습니다. 복도 CCTV에 당신들이 행패 부리는 거 다 찍히고 있어요. 성현자가 펄쩍 뛰며 소리를 질렀어요. 신고? 내가 감히 시어머니를 신고해? 해봐. 어디 한번 해보라고. 유선은 망설임 없이 휴대폰을 들어 112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인터폰 스피커를 통해 경찰과 통화하는 소리를 들려주었어요. 네, 여기 무단 침입자가 있어서요. 네, 당장 출동해 주세요. 정훈의 얼굴이 당황함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의사 체면에 경찰까지 오면 골치 아파질 게 뻔했으니까요. 어머니, 일단 가요. 경찰 오면 시끄러워져요. 정훈이 성현자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성현자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문에 침을 뱉으며 소리쳤어요. 이유선, 너 두고 봐. 내가 너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 테니까. 유선은 그들이 멀어지는 모습을 인터폰으로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복도에 고요함이 찾아오자 유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3년 동안 그들의 고함에 가슴 졸이며 살았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이 두꺼운 철문은 유선을 지켜주는 방패였고 그들을 가두는 감옥이었어요. 유선은 도어락 소리를 확인하며 다시 한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어머니. 당신이 가진 거 하나씩 다 잃게 해드릴게요. 성현자는 유선이 집을 나간 후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유선이 없으니 제 세상이라도 만난 듯 기고만장했습니다. 그 무식한 애가 없어도 내 사업은 아무 문제 없어. 성현자는 평소처럼 부동산 사무실에 앉아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일 뿐이었어요. 사실 그동안 성현자의 부동산업이 유지될 수 있었던 건 모두 유선의 덕분이었습니다. 유선은 시어머니가 무심코 저지르는 법적 실수들을 뒤에서 조용히 수습해 왔어요. 까다로운 세무 서류를 정리하고 복잡한 계약 조항을 일일이 검토하던 손길이 사라지자 성현자의 사업은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성현자는 유선이 관리하던 장부들을 보며 짜증을 냈어요. 대체 이 서류들은 왜 이렇게 복잡한 거야? 그냥 돈만 받으면 되는 거지. 성현자는 유선이 어머니, 이 구역은 아직 위험해요라고 말렸던 재개발 지역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법적 검토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간만 믿고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쏟아부었어요. 무리하게 사채까지 끌어다 쓰며 일확천금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성현자가 전 재산을 쏟아부었던 재개발 사업이 대규모 기획 부동산 사기로 밝혀진 것입니다. 사무실로 달려온 투자자들이 성현자의 멱살을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내 돈 내놔. 당신이 확실하다고 해서 넣은 돈이야. 성현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어요. 그럴 리가 없어. 이게 얼마나 확실한 정보였는데. 재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유선이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성현자의 탈세 자료가 국세청에 전달되었어요. 어느 날 아침 성현자의 사무실로 세무조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 누락 및 불법 전매 혐의로 세무조사 나왔습니다. 성현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사들였던 장부들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서류 뭉치들이 압수되고 금고 안에 숨겨두었던 현금 뭉치들도 세상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연이어 경찰 조사까지 시작되었습니다. 성현자가 그동안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낱낱이 파헤쳐졌어요. 성현자는 경찰서 취조실에 앉아서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우리 구청장이랑도 형님 동생 하는 사람이야. 하지만 형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미 증거가 완벽하게 확보되었습니다. 당신이 믿던 인맥들도 지금 다 고소당했어요. 성현자의 자산은 순식간에 동결되었습니다. 평생을 남을 무시하고 돈을 신처럼 모시며 살아왔던 그녀였어요. 자신이 소유했던 건물들에 가압류 딱지가 붙는 모습을 보며
성현자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때 우리 집안 재력이 이 정도야라며 자랑하던 빌라들도 모두 빚더미로 변해버렸어요. 화려했던 사무실 집기들은 경매 번호표가 붙은 채 길바닥으로 나앉았습니다. 유선은 멀리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경찰차에 타는 모습, 화려한 명품 가방을 뺏기지 않으려 발버둥 치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며 유선은 13년 전 자신이 흘렸던 눈물을 떠올렸어요. 어머니, 당신이 사람의 마음을 짓밟고 쌓아 올린 성은 이렇게 허망한 거예요. 유선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단호했습니다. 성현자는 감옥 면회실에서 아들 정훈을 찾았습니다. 정훈아, 내가 어떻게 좀 해봐. 의사면 아는 사람 많잖아. 하지만 정훈 역시 자신의 앞가림을 하기에도 벅찬 상태였어요. 정훈은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병원에서 잘리게 생겼어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성현자는 철창 너머로 통곡하며 유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유선아, 내가 잘못했다. 제발 나 좀 살려줘. 하지만 유선은 이미 그들의 세상 밖으로 걸어나간 뒤였습니다. 성현자의 몰락은 누구의 탓도 아닌 본인이 심은 악의 열매였어요. 성현자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감옥벽과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더미뿐이었어요. 그토록 오만했던 부동산 여왕의 비참한 종말이었습니다. 유선은 이제야 비로소 가슴속에 응어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의 고함이 들리지 않는 고요한 밤. 유선은 자신의 빌라 창문을 열고 시원한 밤 공기를 마셨어요. 이제야 숨이 좀 쉬어지네요. 성현자의 왕국이 무너진 자리에는 유선의 새로운 인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결코 유선의 눈물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기고만장했던 성현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정훈 역시 번듯했던 의사의 위엄은 사라지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몰골이었어요. 두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시 유선의 빌라 앞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문을 발로 차거나 고함을 지를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성현자는 굽은 허리를 숙여 현관문 앞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유선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지자 성현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뗐어요. 유선아, 유선아,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제발 얼굴 좀 보자. 유선은 아무런 대답 없이 모니터로 그들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정훈이 어머니 곁으로 다가와 애처로운 눈빛으로 카메라를 바라봤어요. 유선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우리 얘기 좀 해. 응? 유선이 한참 뒤에야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유선의 목소리는 서늘한 얼음장 같았어요. 여긴 왜 또 오셨어요?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가세요. 성현자가 인터폰 앞에서 무릎을 털썩 꿇었습니다. 아이고, 유선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내가 미쳤었나 봐.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우리 좀 살려주면 안 되겠니? 유선이 차갑게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살려달라고요? 제가 왜요? 우리가 무슨 사이길래 제가 당신들을 도와야 하죠? 정훈이 다급하게 말을 가로챘습니다. 유선아, 그래도 우리가 13년을 같이 살았잖아. 우리가 식구 아니냐?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제발 빌라 판 돈 조금만 융통해줘. 유선은 식구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어요. 무릎을 꿇고 있던 성현자와 정훈이 유선의 발을 붙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유선은 뒤로 한 걸음 물러나며 그들의 손길을 차갑게 뿌리쳤어요. 식구라고요? 지금 식구라고 하셨어요?
당신들이 나를 식구로 대했던 적이 단 한순간이라도 있었나요? 성현자가 유선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유선아, 내가 늙어서 망령이 났었나 보다. 내가 너를 얼마나 아꼈는데. 유선이 성현자의 손을 내려다보며 낮게 은조렸습니다. 아꼈다고요? 한여름 떼약볕 아래 차 안에서 5시간씩 기다리게 한 게 아끼는 거였나요? 내 친정엄마가 보내준 반찬을 쓰레기통에 처박을 때 그때도 식구라고 생각하셨어요? 성현자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유선이 이번에는 정훈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은요? 내가 당신 불륜 현장 목격하고 피눈물 흘릴 때 당신은 그 여자랑 웃고 있었지? 내가 돈 한 푼에 벌벌 떨며 동생 등록금 빌려달라고 빌 때 당신은 도둑 취급하며 비웃었잖아. 정훈이 변명하듯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건 내가 그때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유선아, 정말 미안해. 유선은 정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참 쉽네요. 13년 동안 내 영혼을 갈아 넣은 대가가 고작 그 말 한마디인가요? 이제 와서 파산하고 길바닥에 앉게 되니까 식구라는 말이 입에서 나와요? 성현자가 다시 땅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통곡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내 눈을 찔러야지. 유선아, 제발. 이 늙은이를 봐서라도. 유선은 허리를 굽혀 성현자와 눈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연민이라곤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저는 이제 예전에 그 멍청하고 착한 며느리가 아니에요. 당신들이 나한테 가르쳐줬잖아요. 돈 없으면 사람 취급 못 받는다는 거. 이제 당신들이 그 기분을 뼈저리게 느껴볼 차례예요. 정훈이 유선의 손을 잡으려 애원했습니다. 유선아, 나 병원에서도 파면당했어. 이제 갈 데가 없어. 제발. 유선은 정훈의 손을 벌레 보듯 털어냈습니다. 갈 데가 없으면 알아서 하세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쉼터라도 알아보시든가요. 아, 어머니는 아마 곧 감옥에 가실 테니 잠자리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네요. 성현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유선은 더 이상 그들과 말을 섞고 싶지 않다는 듯 뒤를 돌았습니다. 내 눈앞에서 사라지세요. 경찰에 다시 신고합니다. 이번에는 주거침입에 스토킹 처벌법까지 다 적용해달라고 할 거예요. 유선은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성현자가 문틈으로 손을 밀어넣으며 처절하게 소리쳤어요. 유선아, 제발, 한 번만, 내가 빌게. 유선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문손잡이를 당겼습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문 밖에서는 성현자의 절규와 정훈의 허망한 한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선은 그 소리를 뒤로하고 거실 중앙으로 걸어갔어요. 13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완벽한 승리감과 평온함이었습니다. 유선의 입가에는 아주 작고 아름다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밖에서 들리는 구걸 섞인 울음소리는 유선에게 승리를 축하하는 환송곡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창문 사이로 따스한 아침 햇살이 거실 가득 쏟아졌어요. 유선은 13년 만에 처음으로 알람 소리가 아닌 지저귀는 새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누군가의 아침상을 차리기 위해 허겁지겁 일어나던 강박도 사라졌어요. 어디 가냐며 쏘아붙이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유선은 침대에 누워 천천히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뱉었어요.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진 듯 숨쉬기가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유선은 거실로 나와 기지개를 켰습니다. 주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운 리듬을 타듯 경쾌했어요. 준서야, 일어났니?
오늘 아침은 내가 좋아하는 토스트 할까? 준서가 방에서 눈을 비비며 나와 유선의 허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오늘 우리 어디 안 가도 돼? 할머니 집에 안 가? 유선은 준서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이제 안 가도 돼. 여긴 우리 집이잖아. 우리 둘만의 집. 유선은 식탁에 앉아 준서가 밥 먹는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아이가 밥을 흘려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누구의 간섭도 없이 오직 아들의 얼굴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준서는 가방에서 도화지 한 장을 꺼내 식탁 위에 펼쳐 놓았어요. 그림 속에는 노란색 지붕의 집과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삐뚤삐뚤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로 우리 집이라고 적혀 있었죠. 유선은 그 그림을 받아들고 거실 한복판, 가장 잘 보이는 벽면에 붙였습니다. 유선은 드디어 자신만의 태양 아래 서게 된 것입니다. 준서야, 엄마는 이제 정말 행복해. 너도 그렇지? 응. 엄마, 여기서 우리 평생 같이 살자. 유선은 베란다 문을 열고 시원한 바람을 맞았습니다. 멀리 보이는 풍경이 예전보다 훨씬 선명하고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도우미도 아닌 이유선 그 자체였습니다. 성현자와 정우는 이제 유선의 인생에서 깨끗하게 지워진 이름이 되었어요. 그들이 어디서 어떤 고생을 하든 유선과는 상관없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유선은 화장대 앞에 앉아 정성스럽게 화장을 했습니다. 남을 위한 화장이 아닌 자기 자신을 가꾸기 위한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거울 속의 유선은 13년 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아름다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자 준서야, 오늘 엄마랑 공원 가서 실컷 놀자. 현관문을 나서는 유선의 손에는 차키 대신 준서의 작은 손이 들려 있었어요. 도어락이 잠기는 경쾌한 띠리릭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유선에게 완벽한 자유를 선포하는 축배의 종소리와 같았어요. 유선은 이제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의 속도대로 걸어갈 것입니다. 어둠이 깊었던 만큼 유선의 앞날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발걸음이 희망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갔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실 거죠? 감사합니다.